1999년 홍콩 침사추이 경찰서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의 한 신고자가 경찰 본부로 들어섰다. 경찰관은 15세 소녀 리사를 부드러운 어조로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리사는 계속해서 떨며 며칠 동안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름 모를 공포가 자신의 마음을 옥죄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넋이 나간 눈빛으로 리사는 자신의 꿈속 공포를 이야기했다. 최근에 머리 없는 형상의 제니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나타나 자신의 것, 즉 머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러 밤 동안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리사는 머리 없는 여인 제니가 침대 옆에 우뚝 서서 끊임없이 머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근엄한 표정의 경찰관은 직접적으로 질문했다. 왜 꿈속의 여자가 당신에게 와서 자신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마치 충격과도 같았고 리사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끔찍한 비밀을 건드렸다. 경찰의 추궁에 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 여자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속삭이듯 인정했다. 그 떨리는 고백은 끔찍한 사건의 서막을 열었다. 리사는 길을 잃은 10대였고 사회의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불량한 길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랜빌 로드의 외딴 아파트에서 위험한 범죄자인 림이 이끄는 무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1999년 3월 17일 리사가 림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잔혹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 명의 부하에게 한 여자를 아파트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두 부하는 림에게 사람을 데려왔다고 보고했고 그 사람이 바로 제니였다. 이 여자는 원래 림의 채무자였고 그에게서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다. 제니는 여러 차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고 이는 림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들의 소굴로 끌려온 제니는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림에게 계속해서 애원하며 빚을 갚을 돈을 모을 며칠의 말미를 달라고 간청했다. 제니가 여전히 림에게 간청하는 동안 그는 차갑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피해자의 애절한 간청이나 애원하는 눈빛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아무런 말이나 경고지 없이 림은 갑자기 손을 들어 제니의 뺨을 세게 때렸고 그녀는 피를 토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림은 제니의 머리카락을 잔인하게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치고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추궁했다. 제니는 공포에 질려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림은 계속해서 제니의 몸을 세게 찼고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림은 차갑게 두 부에게 그녀에게 교훈을 주라며 약간의 이자라도 받아내라는 듯이 명령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말을 들은 리사는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 림의 두 부하는 제니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다. 불쌍한 여자는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약한 구조 요청은 계속해서 그녀의 몸에 가해지는 주먹질과 발길질에 묻혀버렸다. 제니가 계속해서 울며 절망 속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두 불량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조금의 관용도 없이 손을 썼고 그녀의 고통을 병적인 즐거움으로 삼았다. 계속되는 발길질과 구타는 제니의 온몸, 특히 머리 부위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모든 타격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벼락과 같았고 여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어야만 했다. 잔혹한 고문은 제니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녀의 몸은 쓰러졌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니는 차가운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으며 숨결은 거의 끊어질 듯 약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구타를 당한 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제니를 치료하려 하기는커녕 림과 부하들은 야만적으로 크게 웃었다. 한 놈이 조롱하는 목소리로 그녀를 때려 죽인 것이 실수 아니냐며 아재 누가 돈을 갚을 거냐고 물었다. 무리 중 한 놈이 앞으로 나서 혐오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깨울 방법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태연하게 바지 지퍼를 내리고 하차맨을 내리고 그녀의 위급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제니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괴롭히기 위해 또 다른 비인간적인 행동을 준비했다. 극도의 모욕. 그는 모든 인간성을 버리고
여자의 얼굴에 직접 소변을 봄으로써 극도의 모욕을 가했다. 더러운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피와 눈물과 뒤섞였다. 그 혐오스러운 모욕에 깨어난 제니는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정신을 차렸다. 불쌍한 여자가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 공포에 질린 눈빛, 더러운 얼룩으로 뒤덮인 얼굴은 범죄자들을 통쾌하게 웃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고통과 굴욕을 병적인 오락거리로 여겼다. 그 후 10여일 동안 제니는 그 아파트에 감금되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범인들로부터 끊임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견디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감금된 날들 동안 3명의 주요 범죄자, 림과 2명의 부하는 제니에게 수많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그들은 그녀를 짐승 같은 본능을 해소하는 장난감처럼 여겼고 피해자의 생존이나 인간 존엄성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혐오스러운 행위들 중에는 여자가 병이 안에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도 있었다. 림과 부하들에게 제니를 괴롭히는 것은 처벌이나 비톡촉이 아니라 병적인 오락이 되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제니가 신음할 때마다 웃고 통쾌해했다. 그들의 잔인함은 새로운 차원으로 치달았다. 고통을 더하기 위해 무리 중 한 놈이 빨대를 불에 태워 뜨거운 플라스틱이 녹아내리게 했다. 이 행동은 피해자에게 가장 끔찍한 상처를 입히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냉혹하게 행해졌다. 녹아내린 뜨거운 플라스틱 방울들이 제니의 몸에 직접 떨어져 그녀의 살갗에 고통스러운 화상과 끔찍한 구멍을 만들었다. 불쌍한 여자는 살같이 타는 극도의 고통을 견뎌야 했고 수많은 상처가 뒤엉켜 그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된 피해자로 만들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제니의 화상 상처에 고추기름을 부어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녀에게 그 뜨겁고 매운 기름을 삼키도록 강요하여 안팎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10여 일간의 고문 끝에 제니는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결은 가빴으며 거의 생명이 남아있지 않았다. 불쌍한 여자는 자신의 그림자만 남은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27일 범죄자 중 한 명이 제니가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다. 무반응. 그가 제니를 보았을 때 그녀가 신음소리나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는 피해자가 그들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범죄자는 으르렁거리며 언제까지 죽은 척할 수 있는지 보자 고 말하고는 라이터를 꺼냈다. 그는 제니가 깜짝 놀라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바라며 그녀의 손과 발에 불꽃을 갖다 댔다. 하지만 불꽃이 살갗을 태워도 제니는 전혀 움직이거나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때서야 범죄자는 제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경악하며 깨달았다.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삶은 10여 일간의 지옥 같은 생활 끝에 가장 잔혹하게 막을 내렸다. 제니의 죽음은 새 범죄자에게 조금의 후회나 두려움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야만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차갑게 피해자의 시신을 욕조로 끌고 갔고 유일한 목적은 몸에서 피를 빼내는 것이었다. 다음 잔혹한 행위를 준비하며 욕실을 끔찍한 도살장으로 만들었다. 피를 빼내는 작업을 마친 후 이 인간성을 상실한 자들은 가장 혐오스러운 행위, 즉 피해자를 토막내는 것을 계속했다. 차갑고 단호하게 그들은 제니의 몸을 조각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사지를 절단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피해자의 머리까지 잘라냈다. 그런 다음 제니의 뼈, 살, 내장도 꼼꼼하게 분리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냉혹하게 진행되었고 방을 소름 끼치는 현장으로 만들었다. 토막낸 후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 부위들을 삶기 시작했다. 타는 냄새와 비린내가 공기 중에 뒤섞여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들은 삶은 고기 조각들을 잘게 나누어 도시의 여러 다른 쓰레기 수거 지점에 버렸다. 증거를 분산시키기 위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었고 범죄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피해자의 시신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쓰레기 조각으로 만들려 했다. 버려진 시신 일부는 심지어 들개들이 다투며 먹기도 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범죄자들은 후회나 혐오감의 표정 하나 없이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의 두개골이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위였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특별한 처리 방법이 필요했다. 그들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발각될 위험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개골 처리 방법을 고민했다. 이미 너무 지쳤고 밖에서 더 이상 시신을 처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아파트 안에 두개골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미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들은 헬로키티 인형 안에 두개골을 넣어 사랑스러운 장난감을 끔찍한 비밀을 담는 곳으로 만들었다. 리사가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한 직후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수사병력은 리사가 자백한 장소로 신속하게 출동했다. 처음에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에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진술의 심각성 때문에 긴급 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건물 복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 불쾌한 시체 냄새는 틀림없었고 안에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예고했다. 아파트 문이 열렸을 때 그 병적인 악취는 더욱 심해져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은 경찰관들을 거의 구역질 나게 만들었고 안에 끔찍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파트 내부는 정말 끔찍했다. 바닥은 쓰레기, 맥주캔, 썩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마약 흡입 도구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이 더러움과 혼란은 범인들의 방탕한 생활 방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타락의 말없는 증거이기도 했다.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경찰은 스토브 위에 놓인 여러 개의 큰 냄비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굳은 피처럼 보이는 짙은 색 액체와 무서운 부스러기들이 가득했다. 즉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추측이 떠올랐다. 이 냄비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삶는 데 사용되었고 부엌을 잔인하게 시신을 처리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냄비 중 하나를 가까이서 보니 안에는 부패한 고기 부스러기들이 있었고 지독한 악취를 풍겼으며 혐오스러운 구더기들이 꿈틀거렸다. 이 끔찍한 광경은 누구라도 구역질 나게 만들었고 경찰의 추측이 옳았음을 확증했다. 리사가 제공한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아파트를 꼼꼼하게 수색했다. 마침내 그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헬로키티천 인형을 발견했다. 이 인형은 바로 리사가 언급했던 핵심 열쇠였고 사건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 헬로키티 인형은 매우 혐오스러워 보였다. 말라붙은 시체 체액으로 얼룩져 있었고 표면에는 하얀 구더기들이 꿈틀거렸다. 인형에서 나는 악취가 방 안가득 퍼졌고 이곳이 가장 중요한 시신 부위가 숨겨진 장소였다. 인형의 머리 부분을 잘라내자 경찰은 그 안에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 제니의 두개골이었고 여전히 약간의 머리카락과 부패한 체액이 남아있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경찰 병력은 신속하게 3명의 범죄자 모두를 추적하여 체포했다. 비록 두개골만 발견되어 법외관들이 제니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세 범죄자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부인할 수 없었다. 미친 듯하고 사악하며 무감각하고 타락했으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한 경고였다.